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소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난 밤 사이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제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핵심 기조인데 기존에 했던 기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했던 얘기들 계속 똑같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요. 근데 이제 그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초반에는 약간의 시장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의사록 내용을 보자면 이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뀌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좀 있을 것이라고 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시장의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긴축으로 바뀌더라도에 약간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도 또 시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하락을 상승으로 되돌리면서 결국 다우와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핀소토라든지 니오, 리오토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간입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을 주시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 모습이었고요. 0.05% 소폭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07%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후 2시쯤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에 탄력을 소폭 받긴 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발표된 3월의 FOMC 의사록을 주시했습니다. 이 연준은 현재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변화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저축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백신 접종 등의 호재로 인해서 경제 호황은 2023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3월 26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오늘 터치했습니다. 1.6%대 중반을 가리키면서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긍정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증시의 모멘텀이 탄탄하지만 조정 가능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인베스트의 한 전략가는 올해 증시 모멘텀이 매우 탄탄하지만 시장이 좋은 뉴스를 모두 소화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숨고르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5개 업종이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는 0.5% 상승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0.7% 오르면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소재가 1.7% 떨어지면서 가장 약했고요. 산업이 0.46% 하락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빵주의 흐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1%대 상승 마감했고요. 페이스북이 2.23%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3% 하락하면서 오늘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루프에서 기존의 매도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루프에서는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4%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상승했는데요. 올해 IT 업종으로의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델의 주식은 아웃퍼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델의 주가는 오늘 2.27% 상승 마감했고요. 올 한 해 들어 델의 주가는 2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아우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반의 전기차 제조 회사인데요.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3% 하락했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20%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NW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나 오션와이드 홀딩스와의 인수합병 딜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해당 인수합병 건은 2016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오션와이드가 계약 대금을 약속된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 절차를 종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아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퀀싱을 돕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내놨습니다. 바이러스의 게놈을 시퀀싱할 경우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오늘 1.6% 상승하면서 $50 선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미국 증시 지난 밤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총평을 내려볼까요? 네, 전일에 이어서 그래도 관망 심리가 여전히 짙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이은 신고가 행진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사실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또 다음 주에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좀 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좀 표명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이 시사됐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채 금리는 다소 좀 상승 반응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이제 지표 호조에 따른 빠른 경기 회복 기대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도 좀 세부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크루즈 선사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항공주가 비교적 장중에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아직까지도 좀 가치주가 강세를 역시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도 좀 입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 0.5%가량 올랐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상승시켰는데요. 다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이제 에너지 정보청의 휘발유 재고가 400만 배럴 증가한 것이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0.5% 상승한 59.61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 연준의 의사록 공개와 함께 소폭 상승했습니다. 1.674%까지 현재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신호를 좀 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리가 소폭 올랐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674%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금리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금값에는 다소 부담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0.3%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1,738.2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팀장님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FOMC 의사록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FOMC에서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호조세가 확인될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요. 경기 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은 연준 위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책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좀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가자들은 연준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기반한 이 아웃컴 베이스드 가이던스에 감안을 한다면은 그때까지 자산 매입을 최소 현재 수준까지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BC에서는 결과 기반의 가이던스가 과거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준으로 삼았던 연준의 정책 변화를 좀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확인된 결과에 기반해서 정책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에서 했던 얘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 계속하겠다. 경제 성과를 달성하더라도 꽤 오랜 기간 자산 매입 유지하겠다. 이 내용인데 앞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시장과의 소통 부분도 연준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이 되겠죠. 이번 의사록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좀 강조점도 나왔는데요. 위원 다수, A number of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위원 다수가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보장할 만큼의 연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은 이를 매우 이른 시점에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소통 타이밍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변화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연준의 목표치 달성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 역시도 이번 의사록에 포함됐습니다. 연준과 파월 의장이 연이어서 통화 완화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음에도 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안심할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고조됨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공포감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그래서 긴축으로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 심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같은 불안감은 조금은 좀 간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이 기관에서도 투자자들이 여전히 연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긴축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바클레이즈 역시도 미국 내에서의 인플레이션 발생이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단행을 촉발할 정도로 강력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협상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발표했던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기꺼이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은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죠. 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은 바이든의 계획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AP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공화당 의원이 조금 더 온화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공화당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법인세 인상 비율을 좀 더 낮춘다면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그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28% 법인세 인상은 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조 맨친 의원은 28%로의 법인세 인상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5% 정도만 된다고 해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28% 법인세 인상은 안팎으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팀장님, 현재 법인세 인상에 대한 월가 평가 어떨까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시나리오가 모두 실행 시에 내년 S&P 500 기업들의 EPS에 9%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치상의 좀 타격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다만 이제 경제 자신감에 기반해서 이를 극복 가능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튼 스쿨의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법인세율 인상과는 별개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는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역시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증세가 좀 현실화됐을 시에 저희가 면밀하게 피해에 대한 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제 섹터별로도 피해 정도가 좀 가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어드 같은 IB에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금융 기술 기업들의 특히 법인세 인상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최소 2년간 미국 경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초과 저축, 추가 재난지원금, 정부의 기록적인 적자 지출, 그리고 새로운 양적 완화, 인프라 부양 가능성,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대유행 종식 등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미국 경제를 호황기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이용해 부채를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저축액을 늘렸다면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보기 드문 정도의 소비 패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골디락스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인데요. 한마디로 완만한 물가 상승 속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해야 할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확산된다면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꽤 높긴 하지만 향후 몇 년간 이런 경제 호황이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도 우리는 적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시장 일부에 다소 거품과 투기가 존재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서한은 65페이지에 달해서 그간 다이먼 회장이 보냈던 연례 서한 중 가장 길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2년 동안은 일단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어찌 보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한 건데, 반대로 이런 낙관적인 의견과 달리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경계로는 없을까요? 다이먼 CEO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축이 굉장히 좀 쌓여 있는 상태고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정상화 노선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은 이 분명히 낙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비관론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너코드 같은 IB에서는 시장 참여자들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회복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을 슬슬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요소는 경기 회복이 높은 기대만큼 못 따라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할 가능성, 실망을 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도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경기 회복세를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은 3개월 내로 경제 성장세가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도 약 한 6에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와 X의 새 모델 인도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리오토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간밤 12%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바이가 아마존 프라임에 맞설 베스트바이 베타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팀장님, 테슬라의 모델 S 그리고 모델 X, 지난 1분기 판매량 발표됐을 때도 생산이 한 대도 없었다고 했는데 인도가 좀 지연되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S와 X 새 모델에 대한 인도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지난 1월 말에 새로운 그 리프레시 모델의 S, X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일론 머스크 CEO가 몇 주 내에 첫 인도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분기간 해당 모델에 대한 차량 한 대도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가 입수를 했고 지난 2월 말에 직원들을 상대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메일에 따르면요. 머스크 CEO는 당시에 생산 라인에 대한 리툴링, 보수가 거의 완료가 됐고 그러면서 2분기에는 풀 가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모델 S와 X의 리프레시 모델에 대한 인도가 한 대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당 모델을 이미 계약해놓고 있는 소비자들은 인도 시기를 기존의 3월에서 4월쯤에서 이제는 5월에서 6월쯤으로 밀려서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랙에서는 생산 및 또는 신차 인도 준비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델 S와 모델 X, 새롭게 출시될 모델의 이름은 이제 플레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내 외장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가늠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일렉트랙이라는 매체에서는 물론 이 사실도 보도를 하지만은 자체적인 또 분석도 내놓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원인이 물론 확실치는 않다라면서도 소프트웨어 문제의 가능성을 좀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이 가로, 센터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부분이 많아서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다만 정확한 파악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1분기에 테슬라가 좋은 인도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시된 테슬라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은 물론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투자 의견은 대체로 좀 긍정적임을 저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올렸고 목표 주가도 9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5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인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에서 바이든의 그 인프라 패키지 중에 1,740억 달러를 전기차 섹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수혜가 특히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각종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이 내연기관차를 전혀 팔지 않는 테슬라의 그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리스크가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 훨씬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사실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리오토는 큰 폭의 급락을 했는데요. 1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리오토가 7억 5천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는 급락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는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리오토가 돈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이제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8년 5월 1일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주식으로의 전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 인해서 신차 개발을 위한 R&D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리오토의 자금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리오토는 현재 단 한 개 차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리오토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 뭐 테슬라의 기업, 테슬라의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의 급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이제 리오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월가의 시각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마켓비트라는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요. 30일 전과 비교해서 리오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하나 늘었지만은 목표 주가는 그대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에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리덤증권에서 이 기업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3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품이 차별화돼 있고 동종사 대비해서 마진이 우월하다는 점을 그때 좀 매력 포인트로 꼽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오토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했지만은 목표 주가를 49달러에서 39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낮게 이제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좋게 보고 있다는 IB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미국의 최대 가전 매장 체인인 베스트바이가 베스트바이 베타라는 멤버십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199.99달러를 지불하면 약 60개 매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직은 시행 과정 중에 있어서 아이오와나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이 3개 주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달 내로 이용 가능한 매장을 모두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무료 제품 배달과 설치, 무제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존 프라임과 경쟁하기 위한 소매업체 베스트바이의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서비스를 연 119달러에 제공을 하며 지난해 1억 5천만 명 이상의 활성화된 멤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사는 오랫동안 이러한 서비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마존, 향후 베스트바이의 소매 판매 운영을 위협할 만한 서비스들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베스트바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경쟁사 아마존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베스트바이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결국은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은 이렇게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대한 강화 방안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 가정용 제품과 전자기기에 대한 할인 매장을 오픈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스트바이가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 간에 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결산 분기에 이 동일 매장 매출 지표가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부진했던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투자 의견도 다소 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IB에서는 강력 매수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더 이상 멀티플이 확장할 여지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 기고 효과에 대한 우려를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